입주 물량이 부족한 이유는 3년 전에 분양 착공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집값을 밀어 올린다기보다는 전세 시장이 불안해서 결국에는 불안한 사람들이 집 사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집값을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역설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기조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1년 정도 다시 긴축을 한다? 큐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로 돌아서게 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1% 이상으로 당연히 상승이 높은데 변수는 뭐다? 미국이 물가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하해서 인상라고 기조가 바뀌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또 이렇게 2025년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12월인데 또 신사임당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이 조금이나마 또 2026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호 대책 발표 후에 한 달 이상 경과된 현장에서 체감되는 분위기와 집값 움직임은 어떤가요? 2달 정도 됐죠. 11호 대책이 발표가 된 지. 자, 11호 대책이라고 한다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효과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제 부동산 규제는 3가지가 있잖아요. 대출 규제가 있고 지역 규제가 있습니다. 지역을 묶어서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이제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은 정부가 최대한 지금 안 하는 방향으로 늦추는 방향으로 뭐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2026년 6.3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세금은 조세 저항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부담스러운 규제예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금 규제는 최대한 늦추는 방향이고 지금 대출 규제, 대출도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6억까지 11호 대책에서는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까지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까지 규제가 되는 거고요. 전세를 끼고 사고 팔지도 못하죠.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만 사라 라는 규제입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당연히 2달이 지나서 보니까 일단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중요한데 11월 거래량을 보니까 내려오긴 합니다. 9월, 10월 거래량이 8,000건이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000건이 넘어가면 거래가 좀 된다. 10,000건 가까이 또는 10,000건이 넘어가게 되면 거래가 폭발적이다. 5,000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좀 조용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9월,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000건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였고요. 이제 11월 거래량이 관심이 굉장히 많죠. 11월 대책이 발표가 되고 어떻게 됐을까? 물론 실거래 신고를 하다 보니까 30일 기간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11월 거래량은 12월 30일이 돼야 최종적으로 집계가 끝나는데 지금 12월 이제 한 중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아마 한 2,600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보게 되면 한 3,500건에서 4,000건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8,000 몇백 건에서 한 3,500건까지 줄어들었으니까 한 반토막 이상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뭐 대책의 효과라면 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안 떨어졌잖아. 사실 반대가 되면 더 좋죠. 거래량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데 가격이 뭐 살짝 떨어지는 정도가 된다면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신고가는 나오고 있다라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도 줄게 되고 우리가 아파트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뭐 중개보수도 주고 이삿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가전제품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 내수경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격은 또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네요. 최근에 잠실에 미성 프로보 아파트 재건축한 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잠실 르엘 롯데타워 옆에 신축 아파트인데 전용 84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4평 아파트가 48억에 거래가 됐다. 와, 저도 그 소식을 듣고요. 와, 이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강남 3구라도 48억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4층이 40억 거래까지는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그래서 현장에 달려가니까 아직 뭐 실거래가 뜨지는 않았으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소문이 쫙 돌았더라고요. 아니땐 꿀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토지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48억 거래가 되면 또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충분히 수반되지가 않는데
한계가 탁 튀는 거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은 거래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툭 높은 가격에 던졌는데 누군가가 딱 물게 되면 이제 상승 거래가 되는데, 자, 잠실 로엘이 48억 거래가 됐다라고 하니까 반포 쪽에서 나오는 반응, 우리가 저평가네. 야, 제가 48억이면 우리가 50매덕 60억 하는데 우리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엘스 리센츠 같은 경우도 우리는 잠실동이고 저기는 신천동인데, 야, 이거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 11호 대책이 발표돼서 강력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가격까지 내리는 데는 실패했고,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었습니다만 노도강이나 금강구 지역들은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여전히 논란 중. 풍선 효과가 안 생겼느냐? 동탄, 구리 이런 지역들, 또 용인, 기흥구, 안양, 마랑구 이런 지역들은 또 풍선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풍선 효과도 못 잡았고, 억울한 지역들은 규제로 묶였고, 집값은 또 여전히 신고가는 나오고 있고, 필요한 거래량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2달 상태를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는 규제의 역설이 이번에도 적용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뭐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하향 안정이 되고, 이 안정이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하향 안정이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찾은 적이 있었나요? 기억 안 나시잖아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있었다면 멀리 옛날로 돌아가서 노태우 정부 시절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하고 강력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 7년 정도 주택시장이 안정이 됐는데, 지금 노태우 정부 얘기하면 야, 그게 언제야? 기억도 못하냐. 88 올림픽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나오는,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그 역사책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88 올림픽이. 그러니까 먼 과거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억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아마 문재인 정부부터 기억을 할 거고요. 40대들은 아마 노무현 정부부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20년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집값이 3번 떨어졌거든요. 20년 동안. 언제 떨어졌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땅. 2011년, 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2차 하락이 있었거든요. 땅. 그리고 최근에 2022년 하반기, 2023년 초 상반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땅 3번이 떨어졌는데 3번 다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떨어지진 않았죠.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기준금리, 다 미국에서 온 충격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집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다, 주택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없었던 얘기고요. 노태우 정부는 너무 먼 옛날이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브레이크 역할 정도는 급등하니까 브레이크 역할 정도는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이게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충남 도민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서울 집중화 문제. 서울은 수요 과잉인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방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정책 몇 개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걸 대통령께서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항상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풍선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일단 풍선 효과가 생긴 지역들은 규제가 묶이지 않은 지역들이 이제 첫 번째 생깁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11호 대책이 발표되고 거의 한 달 반 만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동탄의 모든 아파트가 다 2억이 올랐냐? 그건 아니고 거기서 좋은 지역들, 지하철역과 롯데백화점 주변에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올랐고요. 동탄도 물량이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는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호 대책의 최대 수혜지라고 한다면 아마 동탄 신도시가 꼽힐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구리입니다. 특징이 있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광교 신도시가 묶였거든요. 흐름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경부축은 강남에서 시작을 해서 잠실, 판교, 분당, 용인수지, 광교, 동탄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광교까지 왔어요. 그럼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조만간에 동탄 또 오겠다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는 있죠. 광교는 전세 끼고 사고 팔지도 못하고 LTV 대출 규제는 7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동탄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수요자들이 야,
늦기 전에 동탄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해서 동탄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인근에 하남시가 묶였습니다. 하남시가 묶이고 서울은 전역이 다 묶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구리하고 남양주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또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되면서 왜 전세 끼고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대출이 나오니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사고 굳이 실거주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옆에 용인 기흥구도 그 흥덕지구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안 오르다가 11호 발표되고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지역들, 규제가 묶이지 않은 지역들이 풍선 효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가 이제 15억으로 커트라인이 만들어지다 보니 15억 아래는 6억, 15억 넘어가게 되면 4억,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까지만 나오니까 15억 아래 신축 아파트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긴 했었는데 15억 아래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역이 근처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3억 얼마 하던 아파트가 호가가 한 5천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정부가 아무리 봐도 동탄하고 구리하고 묶어야 될 것 같아. 규제는 묶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시장 수요자들은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패턴대로 규제를 한다면 결국에는 번지고 번져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송도라든지 뭐 금단이라든지 청라 또 이런 신도시 위주로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키 맞추기라고 하는데 기준점이 올라갔거든요. 집값은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 그런 시장이 아니면 천정부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시장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야, 내가 이 돈 주고 사야 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원베일리, 반포의 원베일리도 상반기에 한강뷰가 나오는 게 전용 84가 72억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마포, 성동 막 집값 오르고 627, 11호 나올 때도 원베일리가 72억 이상 거래된 거 안 나왔잖아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돈 있는 사람들도 굳이 내가 72억 주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올라가니까 덜 올랐는 곳들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키 맞추기 현상들은 아마 2026년에도 좀 활발히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요? 고민이죠. 세금이 있고요. 규제로 보게 되면 이제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쓰게 되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금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2022년 그 당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붙었는데 80만 표 차이로 이제 뒤집혔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 규제는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공급대책입니다. 그래서 97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이 좀 약했죠. 이걸 보완해서 12월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12월에 나올지 미뤄져서 1월에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공급대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유부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들 또 용산 정비창 부지 전방위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데 아마 목숨을 걸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통령께서 어떤 방향성, 힌트를 좀 주셨는데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 서울 집중화, 1극, 그러니까 서울이 한 개의 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야. 뭐 방향성은 맞습니다. 저는 이거 잘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려고 하니까 사실 지금 공사해도 요즘 공사 기간이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2029년에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지금 노력을 해야 2029년, 2030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5극 3특. 그러니까 5극으로 나누는 거죠. 수도권, 권역별로 부울경, 부산 쪽에 그리고 대구, 경북 이렇게 또 전남권 이렇게 묶고
또 3특에서 3개, 뭐 제주하고 강원이었나 하고 전북이었나 이렇게 3특으로 묶어서 균형 발전을 좀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약에도 있는데 이걸 좀 더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뭐 1,400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은 옳은 것 같고요. 지방에 제대로 잘 투자해서 한마디로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거점 도시들, 부산, 대구, 광주 뭐 이런 거점 도시들의 대기업 일자리들이 좀 대기업이 좀 투자를 해서 일자리들이 생기고 지방 국립대학교에 좀 많은 투자도 해주고 병원, 종합병원들 좋게 세브란스 병원 정도로 만들어주고 해서 굳이 먹고 살려고 서울에 오지 않아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의 국립대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그 지역에 좋은 일자리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균형 발전이 되면서 서울로 유입이 되는 인구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수요를 차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임기가 지금 6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대선 기간 마지막에 6개월 빼버리면 4년 정도 남았는데 이 4년 안에 이게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방향성은 옳다. 4년 동안 뭐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반만 만들어줘도 방향성만 정해줘도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서 하면 되니까 저는 이 방향성은 매우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예상하시나요? 공급 대책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딜레마입니다. 뭐가 딜레마냐면 잘해야 돼요. 97 공급 대책 실패했잖아요. 135만 원 찾고 느낌도 안 옵니다. 그래서 느낌이 와야 되는데 국토부가 어떻게 꺼낼지가 저도 조마조마해요. 진짜. 왜냐면 태릉 CC, 성대 야구장, 또 서부 면허장, 뭐 과천 일부, 또 외교 뭐 거기 서초구에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재탕을 한다? 그래서 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귀에 딱지 않도록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또 어디 뭐 10,000원, 어디 3,000원 그래서 합해가지고 몇 년도까지 얼마 이런 패턴의 대책이 나오면 이제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아마 시장의 신뢰를 좀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그냥 실망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카드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결국엔 카드가 몇 개 없어요. 그린벨트 푸는 거, 또 하나는 유유부지 활용하는 거, 또 하나는 그 정비 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뭐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또 거기서 플러스 알파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이런 거 좀 붙이는 건데 다 하나가치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비창은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죠. 국토교통부는 12,000세대로 좀 늘려달라. 서울시는 3,000에서 6,000 늘렸는데 우리가 복합 개발을 해서 업무직으로 개발을 해야지 여기다가 신도시처럼 아파트만 때려 지을 수는 없지 않냐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부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난관이고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 서리풀 지구가 2만 세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더 확대할지 과연 확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토지 보상 문제 그린벨트라고 해서 다 국가 땅은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왜?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안 되는 땅이다 보니까 낮게 평가가 되는데 그게 개발 제한 구역만 아니면 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이거든요. 강남 가까운 땅이어서 주민들은 억울하죠. 돈 제대로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만 아니면 평당 1,0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는 땅인데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난 1,000만 원 받고 싶은데 정부가 공시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주겠습니까? 예산인데. 그렇게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하고 대립, 주민들은 아마 소송할걸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이거 만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을 할지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조가 바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조라는 얘기는 지금 수요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수요 억제의 반대는 수요 활성화인데 아니 지금 집값도 못 잡았는데 무슨 활성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억제 기조는 여전히 2026년에도 이어진다. 그 얘기는 뭐다?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쉽게 안 풀린다. 단 풀릴 수 있는 지역들은 억울하게 묶인 지역들, 노도강, 금강구, 수원, 장안구, 팔달구 이런 지역들은
풀릴 수는 있습니다만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규제가 된 지역들은 현실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풀리기 어렵겠다. 규제는 진행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된 게 그래 억울한 지역들은 언제 풀리는 거야? 풀리긴 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일시적인 규제다. 촛불을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고 시장의 안정이 확인이 되면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나와야겠죠. 12월이나 1월 정도에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시장 안정을 또 확인을 해야겠죠. 대책이 발표되고 아마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규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정도 되냐면 저는 설날 전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6월 3일이 지방선거인데 만약에 5월에 풀었다. 노동항을. 근데 풀었는데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5월에 풀었는데 풍선 효과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육선 지방선거가 여당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수습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잘못됐을 때. 그러면 한 2, 3개월 정도의 룸을 마진을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2월 정도 늦어도 3월 정도에는 풀어야지 이걸 안 풀게 되면 이제 못 풀게 되는데 못 풀게 되면 또 노도강이나 금강구 여당 텃밭인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공급 대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급 대책이 잘 나와서 시장 안정을 확인하고 노도강, 금강구, 수원, 팔다구, 장안구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의도대로 갈지 안 갈지도 2026년 초반 부동산 시장을 관전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데 얼마나 부족한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입주 물량 부족하죠.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더라도 2026년 아파트 입주 물량 2만 8천 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통계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정부의 통계이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공급 물량을 다 포함한 게 2만 8천 호입니다.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은 뭐 청년주택이나 뭐 이런 것까지를 주택 물량으로 보진 않잖아요. 보통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푸르지오, 캐슬 이런 아파트들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런 아파트를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아파트 물량은 2만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한데 서울은 보통 4만 7천, 4만 8천 가구 정도가 적정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인구의 한 0.5% 정도가 적정 수요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4만 7천 호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반토막 정도 나는 거죠. 반토막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입주 물량이 부족한 이유는 3년 전에 분양 착공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분양 착공 물량이 현재의 입주 물량이 되는 건데 2022년,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서 PF 자금난 문제도 생기고 뭐 그전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건설업계들 자금난 문제에 주택시장이 상당히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면서 한마디로 건설업계들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미분양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신규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3년, 4년 올해도 뭐 분양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3년 이상 적어도 3년은 입주 물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늘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매매와 전세에 이제 모두 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더 심각한 거 제가 앞서서 서울의 적정 물량이 4만 7천, 4만 8천 가구 정도라고 했는데 자체 인구 대비 0.5%로 계산을 한 거고요. 서울은 서울 사람들만 집을 사나요? 외지인들이 한 4명 중에 1명꼴 정도, 약 25% 정도가 외지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4만 7천 호가 공급이 돼도 사실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지역인데 이 4만 7천 호, 4만 8천 호조차도 안 나오는 반값으로 떨어진다는 게 이제 상당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만 8천, 4만 9천 호 나왔었거든요. 2018년, 19년에. 그래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 제가 걱정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풀지 정부가? 답이 없는데. 야,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일단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절대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유일한 방법은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냐고. 그 매물도 어떤 매물? 집값이 안정되려면 하락 매물이 내놔야 되는데 집주인들은 고개를 갸우뚱대죠. 왜? 야, 내가 하나 있는 집을 팔아서 뭐하게? 상급지로 가야 되는데 상급지는 더 올랐어. 나는 갈아타고 싶어도 돈도 없고 정부가 대출도 지금 막아버렸고 전세 끼고도 못 사게 하는데 나 상급지로도 못 가는데 내가 집을 왜 팔아야 되니? 라고 묻는 거고요. 두 번째,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팔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내년에 갔다 왔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걸 보고 오면 지금이라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입주 물량도 준다고 하죠. 절대 공급도 줄고 기준금리도 인하 기조 유지되고 있고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분양가도 올라가는데 내가 집을 왜 금배로 팔아야 되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하락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럼 수요는 우리 집 사지 말자. 2026년에 신사임당 구독자분들 집 사지 맙시다. 우리 1년 동안 단합해가지고. 그러면 집값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단합이 먹히겠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불안해 죽겠는데 2025년에도 2,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땅 집값 올랐고 6월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땅 올라서 6.27 대책이 발표되고 9월, 10월에 또 땅 3번이 튀었거든요. 2026년에 3번이 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2025년에 이렇게 크게 서울 아파트가 3번 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단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사야죠. 필요한 사람들은 사야죠. 자금이 되는 사람들은 사야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거래가 되니까 사실 2026년에도 여전히 매매 시장은 불안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얘기입니다. 지방도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더 문제는 이제 전세 시장인데 전세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전세도 사실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부족은 매매와 전세, 월세 시장에 모두 다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전셋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나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정부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전세 대출을 규제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규제해서 갭 투자도 못하게 막고 전세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지금 총량 규제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에 올라가서 집값을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정부 뜻대로 안 되냐면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개가 전세인 거지 전세가 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가도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점인데 강남에 지금 전세가율이 얼마 할 것 같습니까?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30% 전세인데도 강남 집값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만 더 힘들죠. 전세 대출 안 나오니까 서민들은 주거가 더 불안해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서 집값을 밀어 올린다기보다는 전세 시장이 불안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요. 당연히 올라도 가고 전세 매물이 또 실종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안한 사람들이 집 사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집값을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또 역설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금리는 어떻게 예상되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리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2026년에 부동산 시장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입주 물량은 상수고요.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변수로 볼 수는 없고 변수를 보게 된다면 금리하고 아마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매우 중요합니다. 금리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원래 내렸어야 되는데 집값 때문에 사실상 못 내린 거잖아요. 환율하고 서울 집값 때문에 못 내렸는데 2026년 상반기도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경제를 생각하면 내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6.3 지방선거 앞두고 한국은행이 2월이나 3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서 서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 여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론 정치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만 괜히 안 그래도 집값이 불안정한데 거기 대놓고 금리를 내린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하락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어떤 확실한
집값 안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만만하진 않을 것 같은데 2026년을 보게 되면 내리기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계속 이번에 내렸잖아요. 미국도 내렸고 내년에도 한 번 예고됐는데 FRB 의장이 바뀌면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내려주니까 한국은행은 그나마 동결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계속 동결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26년 하반기에는 내릴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변수라고 했는데 만약에, 미래는 모르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물가가 엄청 올라서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 기조가 바뀌는 겁니다. 기준금리 기조가 바뀌는 거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미국이 인하에서 인상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1년 정도 다시 긴축을 한다. 큐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로 돌아서게 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가가 올라서 뭐 경제가 좋아가지고 금리가 올리는 거야 뭐 괜찮은데 물가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지금 환율도 그렇고 돈이 막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물가 잡으려고 2022년처럼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된다면 심각합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도 붕괴가 되고요. 거의 붕괴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AI 버블도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 왕창 올리면 AI 버블도 이제 거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안 터지는데 그러면 주식 망가지죠. 부동산 괜찮겠습니까? 부동산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우리 2022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물가가 올라서 인상으로 기조가 바뀐다면 그때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계획 수정, 일단 발을 빼고 관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확률이 저는 항상 51% 확률로 판단을 하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은 51%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인하 기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상급지와 그 외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양극화는 시대적 흐름입니다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한강벨트 집값만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안 올라가고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시대적 흐름이 그 격차가 잘 되는 곳들은 이제 꾸준히 강세를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한강벨트가 아닌 지역들은 영원히 안 올라가나? 아직은 그럴 때도 아니고요. 수요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키 맞추기를 합니다. 그걸 키 맞추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저수지 이론 있잖아요.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빠질 때는 외곽부터 빠지고 찰 때는 중심부부터 차서 점점 외곽으로 퍼지잖아요. 이미 물이 들어왔잖아요. 유동성이라는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한강벨트 제일 먼저 강남 상구, 용산구가 먼저 올랐고 그 다음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이런 지역들 한강벨트 과천, 분당, 판교가 2025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2016년에는 이들 지역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들 지역들도 일부 신고가는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키를 좀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도강, 상계동 같은 경우도 뭐 중계동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지금 구축 아파트, 신축은 당연히 비싸고 구축 중에 전용 59,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4평, 25평 아파트, 10억 이하 아파트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서구만 가봐도 물론 뭐 나홀로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이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 되고 역세권에 주거 인프라가 좋은 그런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강서구만 가도 이제 가양동, 염창동 가도 10억 이하 아파트 찾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9억 5천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노원구에 가게 되면 6억 7억짜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토호제 푸는 순간 그쪽 지역들 아마 전세 끼고 한 3억 가진 사람이 야 이거 또 묶이기 전에 사자는 수요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토호제 때문에 올라가냐 그러면 이제 토호제는 하나의 트리거가 된 거고 저평가죠. 왜 저평가냐면 상계동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안 올랐는데 한강벨트는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미 전고점을 뚫고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적정 가격보다도 더 벌어졌기 때문에 따라 올라갑니다. 인천 또 올라갑니다. 그게 2026년에 올라갈지 2027년에 올라갈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예측을 못하죠. 시장 흐름이 왜 예측을 못하냐면 정부 정책이 2026년에 언제 어떻게 뭐가 나올지 제가 그걸 100%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동쪽을 많이 올랐으니까 규제하면 퍼져서 올라갑니다. 심리가 야 이거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미국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네? 와 이거 큰일 났어 라고 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빠지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동성이 풀렸다. 분양가가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는 이쪽 지역을 규제하거나 여기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 그 밑에 다음 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우리는 2년 동안 안 올랐는데 여기가 저평가였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인천, 송도, 금단, 청라 지역들도 당연히 풍선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동네 왜 안 오르지? 우리 동네 안 올라서 팔고 지금 빨리 상급지로 갈아타야 될 것 같아요. 10년을 바라보고 길게 바라보면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짧은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동네가 키를 아직 맞추지 못했다면 키를 맞추고 나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지방광역시까지 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퍼질 수는 있고 지금도 퍼졌죠. 최근에 부산, 해운대, 광안리 쪽, 수영구죠. 대구, 수성구 이런 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졌는데 그러면 지방이 또 난리 부르수가 나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면 2022년 이때 막 2021년, 2년, 3 입주 물량이 막 터졌잖아요. 지방에 막 너도 나도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너무 많은 공급을 해가지고 미분양도 많고 악성 미분양도 지금도 많은데 다행이라면 2026년부터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듭니다. 지방에도. 왜? 분위기 안 좋았으니까 2023년 이후부터 분양을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고 지방에는 저는 당분간 신규 분양은 좀 자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회복할 때까지는. 그렇게 바라본다면 물량이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바닥을 찍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났는데 전체가 서울처럼 난리가 나느냐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올라도 어디? 지방에서 저수지의 중심 상위 20% 5분위 아파트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해운대나 수영구가 상승률이 0.17이었나? 그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방에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산다. 두 번째는 서울 전역이 토지를 묶였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원정 투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원정 투자라는 표현이 약간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산 격차가 벌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내가 돈은 있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을 팔고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를 사고도 남았는데 지금은 마포, 성동 아파트 사기도 벅찰 정도 되니까 10년이 더 지나면 경기도 아파트도 못 살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 사자라는 심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내 자식들도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서울 길이 막혔잖아요.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엔 어차피 막혔다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거 사자라는 심리 때문에 일단 5분이 상위 20%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지방에서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애들이 더 올라야 돼요. 이 좋은 아파트들이 쭉 치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나머지도 또 키를 맞추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왜 강남 아파트만 올라? 서울에서 강남이 올라야 마포 성동도 오르고요. 마포 성동이 올라야 서대문 동대문이 오르고 서대문 동대문이 올라야 노도강도 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지역이 오르는 거를 너무 배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본다면 다음에 내 순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부동산 알리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승 전망이 52%가 나왔고요. 하락 전망이 14%가 나왔습니다. 하락보다 상승 전망을 한 사람들이 3배 정도 높았다는 거고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핵심 지역들, 똘똘한 지역들이 여전히 강세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다. 유동성이 너무 많다.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긴다. 이런 원인들을 듭니다.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매로 팔 이유가 없는 거고요. 하락을 전망하는 14%는 뭘 얘기를 하냐면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약화됐다. 규제로 심리가 약화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매수세가 약화되고 심리가 약화되면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이 떨어지잖아. 왜? 10명 중에 7명은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남아있는 2명, 3명이 현금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사야겠어. 더 늦기 전에 구매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사고 있고 집주인들은 급매로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는 나옵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장도 상승 가능성이 저는 당연히 51% 이상, 저는 항상 판단 기준은 51%입니다. 51% 이상으로 당연히 상승이 높은데 변수는 뭐다? 미국이 물가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하에서 인상, QE에서 QT로, 이제 QT가 양적 긴축이 이제 종료되고 양적 완화, QE로 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야, 물가 때문에 안 되겠다, 야. 다시 QT, 긴축 가야 돼. 금리 올려야 돼. 라고 기조가 바뀌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우리가 확률은 낮습니다. 51%보다 당연히 낮고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 정도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열어는 두되 그것 때문에 판단을 할 거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봐야 할까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개인적으로 막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원칙이 뭡니까? 내 집 마련이죠.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고 자금이 되는 사람들은 저스트 도 있습니다. 항상 저희 원칙입니다. 단 하락할 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 기다렸다가 바닥을 찍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지금이 떨어질 때입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스트 도 있습니다. 단 고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2016년에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걸 고민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은 다릅니다. 주식은 뭐냐면 2026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투자자인데 2016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전라도 해남이라도 투자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10년을 보유하는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내 집 마련해서 평균 8년 정도 보유를 합니다. 살면서. 그러면 10년을 바라본다면, 자, 내년에 해남이, 제가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건 예입니다. 내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해남이 투자 가치가 있다. 들어갔는데, 10년 후에는 모르겠다. 이게 일시적인 호재라고 하면 주식은 들어가는 게 맞고, 부동산은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 1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하니까. 그렇다면, 자, 서울의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는데, 2026년에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아,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가도 돼? 라는 건 주식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쉽게 말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볼까요? 10억 아파트가 15억이 갔습니다. 최근에 한 2년 동안 올랐어요. 야, 이거 들어가도 될까? 단기 급등인데? 나 어떡하지? 그런 분들은 10년 후 바라보면 10년 후에 지금 15억 아파트가 15억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20억은 적어도 갈 것 같습니다. 20억 이상 갈 거잖아요. 10년 후는.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도 반영이 되고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수급도 불일치고 그런 걸 고려한다면 10년 보유 전략이라면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셔라. 그리고 자,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2026년에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면 나 그때 들어가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가도 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왜? 언제까지 얼마까지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0억 아파트가 8억까지 떨어지고 멈출 것 같습니까? 한번 떨어지면 7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6억 5천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6억 5천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하고 떨어지면 기다렸다 사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는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언제까지?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지하 3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현실적으로 못 삽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는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6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7억 5천 올라왔네.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과 다르다. 주식은 호흡이 짧고 부동산은 호흡이 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단 전제 조건은 돈 있어야죠. 기본적인 요즘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 자금력과 내가 필요하고 구매 욕구가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이 있잖아요. 나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고 우리 예비 배우자도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어서 우리 둘이 합쳐도 1억이야. 근데 지금 이제 취직은 해서 열심히 일은 할 수가 있어. 그럼 뭐 어떡합니까? 대출이라도 많이 땡겨야 되는데 요즘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물론 생애 최초가 70%까지는 나옵니다만 그런 분들은 저는 청약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2026년에 공공분양이 2만 9천 호 정도 2025년에는 2만 2천 호였는데 7천 호 정도 늘어났죠.
3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공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공공분양 물량 분상제가 적용이 돼서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고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40%까지 규제 지역들은 80%까지는 대출 나오잖아요. 비규제 지역들은 더 나오고 그럼 중도금 대출 받고 시간 좀 끌다가 입주할 때 어떻게든 또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든 그 사이에 돈을 좀 더 모아서 어떻게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두들겨 봐야 돼요. 나는 돈이 없어서 당첨이 돼도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 가지지 말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열심히 허리끈 졸라매고 메우다 보면 결국 다 답이 나옵니다. 공공분양도 못 받을 정도라면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해서 하나도 안 되는 분들이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뭐 공공임대라든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뭐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사회초년생이거나 당장에 종잣돈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공공분양 아파트들 무주택자 얘기입니다. 무주택자들은 또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 공급 물량들도 있으니까 공공분양 열심히 놓고 하시고 일반 분양은 납입 금액으로 합니다. 민영주택들, 민간주택들은 청약 가점제로 하는 거고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으로 84점 만점으로 하고 공공분양은 납입 총액으로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월 25만 원씩. 2024년 10월 전까지는 1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으니까 얼른 은행에 가셔서 10만 원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25만 원으로 올린다면 조금이나마 확률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돈 많은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금이 충분하다. 그러면 돈이 많을수록 좋은 조건의 집을 삽니다. 선생님, 저는요. 지하철역도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도 초등학교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학군도 좋으면 좋을 것 같고 학원가도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공원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항공비도 나오면 좋겠네요. 브랜드 아파트면 더 좋겠고 신축이면 더 좋겠어요. 이왕이면 대단지. 그러면 현금 한 50억 이상 가지고 오면 제가 하나 찍어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 뭐 한강이나 강남이나 이런 한강변에 아파트 사면 되는데 우리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본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교육 환경이 좋은 곳. 나는 지하철이 중요해.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하는 우선순위를 3개 또는 2개 정도 정한 다음에 거기에 최대한 충족하는 아파트를 가격에 맞춰서 우리는 가격에 맞춰야지 돈이 많은 사람은 내 마음에 맞추는 거고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가격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시장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맞춰서 이제 후보군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이왕이면 저는 2025년에 많이 올라간 아파트보다도 같은 값이면 선택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 저평가된 아파트를 서울 수도권이라면 선택을 하셔서 혹시라도 풍선효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게 좀 예상이 되는 곳이라면 그렇게 좀 들어오는 아파트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노원구 상계동이라든지 인천 송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저는 2026년에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값이면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그리고 과거에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가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진짜 안 오르는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올라 아파트에 뭐 용적률도 높고 위치도 안 좋아가지고 진짜 안 올라. 이런 아파트는 안 올랐다고 해서 저평가가 아니고 그냥 저가 아파트고 송도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또 한번 따라 올라가거든요. 인천에서는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지역에서 약간 뱃머리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좀 하셔도 좀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주택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갈아타기 전략은 무엇일까요? 1주택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 1주택자들이 제일 안 해야 되는 거, 제일 금지하는 게 파는 겁니다. 어떻게 판다? 불안해서. 아무리 봐도 쌤님, 내년에 2026년에 집값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팔겠습니다. 와, 그거를 제가 뭐 각자 인생이니까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 다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감이라고 하는데 감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판단은 본인 판단인데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막연한 어떤 감정적?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집값은 떨어져야 돼.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돼?
집값이 떨어져야 돼. 떨어지는데 포커싱을 맞춰서 모든 논리를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의 아픔을 또 달래주게 되고 그래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게 말이 돼? 집값이 당연히 안정돼야지. 저도 집값이 안정되는 거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상은 팩트로 정확히 내다봐야 된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내다봐야지. 그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그거는 정치인이나 사회단체, 사회운동가들이 하는 영역이에요. 집값이 비싸.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되라는 건 사회운동의 영역이고 부동산 전문가의 영역은 팩트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으면 상승 전망을 해야 되고요. 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뭐 대외적인 변수가 생긴다든지 수급 밸런스가 안 맞아서 갑자기 공급이 너무 많아. 수요가 줄어들어. 이런 지역들은 하락 전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1주택자가 막연한 감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라는 감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집 하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냥 스테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걸 고민해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15년에 내 집값은 별로 안 올랐어. 그런데 내가 갈아타고 싶어하는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네? 내가 서대문에 살고 있는데 송파구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송파구 집값이 너무 올라. 우리 집값 안 오르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해. 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집값은 별로 안 올랐고 여기는 이렇게 올랐는데 2025년에 팔고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냐. 아마 이게 최대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돈이 충분히 많고 10년을 바라보면 지금이라도 갈아탔다가 2026년에 내 집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됐고 무시하고 10년 후에는 그래도 얘가 더 올라가겠지? 그런 전략이라면 갈아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기가 먼저 올랐잖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라는 거. 시장의 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올해 먼저 올랐다? 그러면 내 집값도 이제 막 올라갈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시장이 지금 막 급등하는 난리가 난 상황은 아니니까 내 집값이 좀 올라가는 걸 확인하면 좀 더 오른 가격에 팔고 갈아타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만난 분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값이 안 올라가지고 뭐 갈아타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 집값 시세를 제대로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매물 나온 거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말한 가격보다 5천에서 1억 정도 호가가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먼저 자신의 집의 컨디션을 좀 정확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몇 군데 둘러서 최근에 분위기가 어떤지, 매수세가 붙는지, 이게 뭔가 꿈틀꿈틀대고 호가가 좀 올라가고 뭐 그런 분위기인지 아예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 답이 없는 상황인 건지를 좀 따져봐야 되고 우리 동네 상급지가 최근에 올랐는지 어느 정도 따져서 상급지가 올라가면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모든 지역들은 강남이 올라가고 송파구가 올라가고 마포, 성동 올라가고 광진구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강남 쪽으로 보더라도 강남이 올라야 송파구가 다음에 오르고 송파구가 올라야 판교, 분당 애들이 오르고 판교, 분당, 과천시가 올라야 용인, 수지가 오르고 용인, 수지 오르고 광교 오르고 동탄 오르고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올라갔다? 다음은 우리 순서네? 이런 순서를 나름대로 좀 정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집값만 안 올라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상급지 아파트도 체크하고 자신의 집 분위기도 한번 또 체크를 해서 종합적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 수가 있다면 갈아타는 거고요. 내 집을 충분히 만족을 하고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등 떠밀리듯이 갈아타지는 마시고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러면 하고 종잣돈이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가 좀 바뀌었거든요. 부동산 주택수 막 늘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잘 살고 있다, 집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나머지 여윳돈으로 뭐 요즘 주식이 2026년에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2026년에 뭐 우량주 위주로 또는 코스닥이 뭐 정부가 좀 살리겠다고 하니까 코스닥도 좀 투자하시고 미국 주식도 좀 투자하시고 채권도 좀 하시고 뭐 골드를 좀 사도 되고 또 조금은 코인도 좀 하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내 집에 만족한다면 그런 전략, 금융자산도 좀 투자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는 구간이 나왔다? 뚝 떨어졌네? 바닥을 다졌네? 그러면 한 차례 더 사도 되고 금융에서 돈을 빼서 하나 더 사도 되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미쳐서 너무 올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지금까지 트렌드고요. 앞으로도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똘똘한 한처의 트렌드가 사라지려면 다주택자 규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풀 수 있을까?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전세 시장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민간 전세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자본 갭 투자 같은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무자본 갭 투자는 저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건실한 다주택자들, 자금력도 되고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 진짜 임대 사업자들이라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받은 인센티브만큼 전세금 안 올리고 장기간의 임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충분히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다주택자 규제가 이게 아직도 이게 집을 많이 가지면 투기라는 프레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부자는 주택수 많지 않습니다. 제 주변을 보더라도. 강남 아파트 10채 가진 사람 몇 명 될까요? 세금 내다 죽습니다.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이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다음에 건물도 사고 달러도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투자하는 거지. 주택수로 10채, 20채 가진 사람은 외곽이나 지방이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신축 빌라 이런 거 무자본 갭 투자해서 10채, 20채, 30채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많은 거고 또 한 부류는 나이 드셔가지고 대학가 주변에 다가구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학가 주변에 건물 뭐 한 20억짜리 하나 가지고 월세 받는 게 엄청난 부자고 엄청난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다주택이라고 해서 다세대 25실짜리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게 투기인가요? 그 월세 받고 있는데 할머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택 수에 따른 규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금액에 따라서 가액에 따라서 이게 과세 표준도 정하고 규제 그러니까 세금의 금액도 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5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보다 3억짜리 10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1주택자들이야 좀 보호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공제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주택 수보다는 가액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다주택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세입자한테 절반 정도는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전세난, 월세난이니까 이 다주택자 규제 프레임도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분들이 오피스텔 빌라로 눈을 돌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아파트 진입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진입을 하고 싶으면 아파트 진입을 할 텐데 어려운 분이라면 이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사서 주거의 안정성을 취하다가 구역 지정이 되면 또 가치 상승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떤 나의 주관이 아니고 누구한테 현혹이 되거나 이거 투자하면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인 조영구 씨가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방송을 했는데 제가 김구라 씨하고 그리구라 채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영구 씨가 출연했는데 머리 깎다가 어디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좋다고 해가지고 누가 사면 매도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머리 깎다가 뛰어가서 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필요한지 내 자금 계획에 맞는지 이 지역이 나중에 뭐 재개발 구역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과거에 이제 신축 빌라나 이런 데가 이제 많이 공격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던 게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연루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 짓지도 않고 대충 막 허접하게 막 지어가지고 하자 있는 물건은 막 팔고는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피해 사례들이 있고 분양가는 뻥튀기하고 높은 전세가율에 맞춰서 전세 얼마 맞춰줄 테니까 막 팔아먹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최근에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짓고 진짜로 신축 빌라인데도 단단하게 잘 짓고 AS까지 해주고 앞으로도 다 팔고 나서도 유지보수 해주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진심으로 잘 짓는 분들한테는 저는 정부가 혜택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100% 살 수는 없으니까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도 진짜 하자 없이 잘 짓고 고급으로 짓고 가격은 저렴해서 말 그대로 주거용으로 한다면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아파트만 너무 포커싱 맞추지 마시고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하자 없이
정말 단단하게 고급스럽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유도를 좀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현황, 실제로 어떤가요? 전세가 문제긴 합니다. 전세가 문제예요. 2026년에 부동산 시장 화두는 전세입니다. 사실은 집값 상승보다도 전세 월세가 더 심각합니다. 집이야 내가 돈이 좀 부족하거나 구매 욕구가 없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데 못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안 사면 그만이지 뭐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전세 월세라도 가야 되는데 전세 월세가 불안하게 되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전세도 매물이 없고 월세는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럼 지역을 막 외곽으로 덩 밀려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일단 저는 전세는 아니라고 일단 진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를 먼저 보게 되면 뭐 전세 가격 지수, 전세 수급 지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 이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다 불안해요. 전세 가격 지수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수급 지수도 불안합니다. 수급 지수는 전세 매물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프 통계를 볼 때는 숫자만 보지 마시고 물론 숫자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게 흐름이 2022년 3년에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가격 모두 다 불안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매물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매물이 없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반대로 반박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야 통계 봐봐. 아실 통계 보니까 최근에 전세 매물 늘었잖아. 늘었거든요. 늘었으니까 오히려 전세 시장이 전세난이라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최근에 서울에 뭐가 나오나요? 입주 물량이 잠실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실 르엘은 미성 크로바 재건축한 아파트고 잠레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그 진주 아파트 재건축한 거고 청담동 삼익 아파트 재건축한 청담 르엘 지금 입주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세입자 찾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몇천 세대가 강남권에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매물이 늘어난 거지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게 되면 여전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들 지역들은요. 전세 가격이 낮다고 하는 게 제일 낮은 게 전용 84가 11억에서 20억 정도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축 아파트들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에 걸려가지고 금지입니다.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기 돈으로 11억에서 20억 정도 밀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우리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전세 매물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때문에 막혀버렸고 내가 갈 수 있는 매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단순히 통계만 보고 야 전세 매물이 좀 늘어나네? 전세 난 아니야 라고 해버리게 되면 서민들은 아니 내가 전세집 구하러 가다 보니까 진짜 없던데? 1000세대 아파트에 한 개밖에 없던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왜 전세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항상 분석을 해야 돼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집을 사려는 분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전세 끼고도 사지 말랍니다. 어떡하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도 끼고 못 사게 되면 집을 못 사는 거잖아요. 구매 능력은 자기 자본, 대출, 전세 이 세 가지가 구매 능력입니다. 집을 살 때 필요한 능력인데 욕구가 있으면 이제 이 능력에 따라서 사는데 대출 규제해버리죠. 전세 규제해버리죠. 토지거래가구역으로 규제해버리죠. 돈 주고 사는 거는 세무조사한답니다. 못 사겠다. 그러면 집을 사려다가 못 사는 분이 어디로 갈까요? 전세 월세로 가야죠. 그러니까 매매로 가야 될 수요가 전세로 유턴해버리니까 오히려 수요가 늘어납니다. 전세 수요는 늘어나죠. 근데 공급은요. 공급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 그리고 기존의 매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을 절대 공급이라고 하고 기존 매물을 상대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 공급 같은 경우는 좋은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정부가 갭 투자 막겠다고 진짜 이 정책 만드는 사람 진짜 제가 만나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진짜 빡. 왜? 너무 현장을 몰라. 그리고 너무 서민 마음을 몰라. 진짜 본인 자식이 전세 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대출을 만드나. 신축 아파트는요. 세입자한테 박앤 세일 같은 거예요. 왜?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은 잔금을 마련하려면 본인이 대출을 받거나
본인이 굳이 안 살아도 되면 세입자한테 집어넣습니다. 그럼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입주 물량들이 박앤세일처럼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경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놓습니다. 시세가 전세가 예를 들어서 15억이면 한 12억 정도 나와요. 막 대단지들은. 그러니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이 나오면 그것도 신축 아파트에 대출 좀 받아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그래서 2+2에서 4년 살고 올려주든 나가든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 길이 지금 막혀버렸어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막혀버렸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림의 떡이라고요. 이 좋은 박앤세일을 신축 아파트 부족하다 그나마 나오는 물량의 세입자가 못 들어가게 현금 있는 세입자만 들어갈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버리니까 현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그림의 떡이라고요. 신축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진짜. 난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이거 보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금단 신도시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금단 신도시 가니까 그 역 주변에 아라역 주변에 뭐 우미린하고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우미린이 뭐 7억 얼마씩 합니다. 7억 5천, 7억 7천, 7억 8천 정도 하는데 전세가 4억 5천입니다. 주변에.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신축 아파트들이 신규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저렴하게 3억 5천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못 들어가고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최악입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은 그림의 떡. 기존 매물은요? 안 나옵니다. 왜? 원래는 2년이었거든요. 최단 존속 기간이. 이걸 4년으로 늘렸잖아요. 2+2. 2년마다 나오는 매물이 이제 4년마다 나옵니다. 4년마다 매물이 나올까요? 4년 살고 나니까 4년이라는 시간 후에 전세 가격이 내려가 있을까요? 올라가 있을까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도 없어요. 매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전세금 올려줘. 눌러 앉아버리니까 또 나와야 될 매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매물도 없고 신축 아파트는 못 들어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 정부는 또 계속 대출 규제하고 있죠. 결국에는 전세가 씨가 마른다. 전세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전세난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전세난, 매물이 없는 것도 전세난인데 현재의 전세난은 일단 들어갈 만한 집이 매물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희소성이 있는 매물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중 가격이 있잖아요. 갱신 계약은 5%밖에 못 올리니까 낮은데 신규 계약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중 계약이라는 이상한 정책이 만든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월세도 올라가네. 전세, 월세 올라가고 매물이 없고 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세 매물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결국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시나요? 걱정입니다. 걱정해요. 전세가 좋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좋은 제도예요. 세입자를 위해서 좋고요. 그러니까 전세를 악마화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세 끼고 집 사면 갭투기라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이걸 주거 사다리라는 용어로 사용했거든요. 전세에서 살다가 돈 보태서 집을 사는 주거 사다리였는데 어느 순간 갭투기, 갭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세를 끼고 사면 악마화 시켜버리는데 갭투기는 뭐냐면요. 전세를 끼고 사는데 그걸 여러 채를 내 돈은 부족한데 내 돈 나는 1억밖에 없는데 전세 매매가 1억인데 전세가 9,500만 원 정도 하는 오피스텔, 외곽 오피스텔을 20채를 사는 이런 게 갭투기입니다. 무자본 갭투기, 소자본 갭투기. 이게 문제가 되면 깡통 전세가 되고 세입자한테 피해를 주는 아주 나쁜 나가야 되는 규제인데 내 집 마련하시는 분이 당장 대출이 받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전세 끼고 예를 들어서 난 돈 3억이 있는데 전세가 3억이에요. 그러면 6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뒀다가 나중에 입주할 수도 있고 입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분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계속 전세 사는 게 맞아요? 전세 살더라도 전세 끼고 집 하나는 사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그렇게 지탄받아야 될 일이고 정부가 그렇게 규제해야 될 일인가요?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집 하나 사는 걸 가지고 그 집에 내가 나중에 입주할 수도 있고 입주 안 할 수도 있는데 입주 안 하더라도 세입자한테 집을 공급해 줬잖아요. 공급해 줬다가 나중에 그 집이 좀 올라간다? 그게 그렇게 때려 죽일 투기입니까? 집값 올라가면 그걸 팔아가지고 진짜 내가 가고 싶은 집에 또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레버리지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비난해버리게 되면 그럼 정부가 집을 다 지어서 다 공급을 해주던가. 그것도 못하면서 집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악마화 시켜버리다 보니까 지금 전세 대출 규제라든지 뭐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라든지 이상한 규제들이 정말 화가 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옛날에 그렇게 전세 끼고 다 집을 사가지고 강남이나 판교나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위 관료들이. 자기들은 고위 관료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뭘 국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을 삽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 강남에 사고 대부분 국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5억, 10억, 15억짜리 아파트 전세 끼고 하나 어떻게든 20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 사보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악마화 시켜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세입자도 죽습니다. 왜? 토지거래가 구역을 해버리다 보니까 거주하는 분들만 살 수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전세 끼고 사면 세입자한테 집이 하나 공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샀어요. 나는 입주할 생각이 없어. 그냥 하나 사고 싶었어. 내가 돈이 좀 생겨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일이 잘 돼가지고 하나 샀어. 세입자한테 주면 돼요. 전세 가율이 30%든 40%든 주면 세입자도 좋고 저도 좋고 세금도 내고 국가도 좋은 건데 이걸 입주하랍니다. 나는 입주하기 싫었는데 하라면 해야지 뭐.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세입자한테 공급이 될 수 있는 집을 굳이 필요도 없는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기존집을 팔아랍니다. 수원에 있는 집을 팔아라고? 법이 그러면 팔아야지. 엉뚱하게 오르지도 않는 지역은 또 매물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시장을 매우 왜곡시키는 정책들은 다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 과잉이니까 지방에 투자를 해서 지방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궁극적인 답이지 두들겨 패가지고 뭐 전세 끼고 사면 투기고 대출 좀 받으면 투기고 자기들은 왜 솔선수범 안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솔선수범 하시고요. 본인들이 솔선수범 할 자신이 없으면 그런 정책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보증금을 3개월간 못 받으면 세입자가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내에 돌려준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이론적으로는 빌린 돈이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은 줘야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을 악마화 시켜버리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럼 3개월 내에 세입자를 못 구하면 경매 넘어간다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다. 집주인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합니다. 그냥 있는 돈 보태가지고 그냥 월세나 받아 먹을래 이렇게 가버립니다. 월세는 뭐 상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뭐 보유세도 올라갈 것 같은데 월세 받아버릴래.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납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전월세 거래 중에 전세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월세가 65%입니다. 이게 이런 정책들이 전세를 죽이는 정책들이에요. 악마화하고.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너 3개월 내에 안 줘? 경매 넘겨.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요. 전세 가율이 50% 정도 아파트들은 3개월 내에 안 돌려줘도 결국에는 판결문 받아서 경매 넘기면 전세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전세는 뭐냐면 무자본 갭 투자 같은 거. 1억인데 전세가 9,500이에요. 이런 집들은 3개월 내에 안 돌려주잖아요. 경매 넘겨도 내 전세금 다 못 받습니다. 3개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편의적인 발상인데 진짜 저는 이런 거 보면 웃습니다. 진짜 야, 이 법 만드는 사람들, 정책 만드는 사람들 진짜 개념이 없다. 본인들은 자기 집이 있고 강남에 집이 있고 본인들은 월급도 따박따박 잘 나오고 부모님도 잘 살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약간 선민사상, 우리가 정책 이래 해주니까 니들은 감사하게 생각해 라는 선민사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집주인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인과 임차인을 어떤 대결 구도로 만들면 서로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만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인데 실제로 보호가 아니다. 해보면. 그럼 집주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 월세로 전환하거나 나중에는 진짜로 면접 본다니까요. 외국 사례 많이 얘기하잖아요. 외국에는 뭐 세입자가 연금 무한으로도 살 수가 있고 세입자한테 정부가 엄청 많은 뭐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세입자는 매우 높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렴한 게 아니라 이미 높은 렌트비를 내고 있어요. 높은 렌트비를 살고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고요. 집주인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할 때 면접 보잖아요. 범죄 이력, 너 소득이 어떻게 되냐, 직장이 뭐냐, 별의별 걸 다 요구합니다. 너 동물 키우느냐, 뭐 어떠냐, 뭐 계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벽에 못 찍도 해도 안 되고 계약서 뭐 이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세입자들 전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전세를 소멸시키는 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책을 만드는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제발 이런 어설픈 정책을 하지 마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만 주면 잘 될 수 있어요. 10년 동안 안 올리면 너 10년 동안 안 올리면 너 종부세도 합산도 안 하고 분리과세하면서 50% 면제해 줄게. 팔 때 10년 동안 임대료 하나도 안 올리면 너 양도세도 50% 면제해 줄게. 그거 안 할 집주인 어디 있습니까? 하지. 그러니까 정부만 세금으로 좀 손해보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매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임대차 3+3 신규 계약 5% 상한 도입 등 임대차 3법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규제를 현실화한다면 시장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까요? 또 엄청난 왜곡이 되고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 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 자극을 주는 정책은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한쪽만 바라보는 거죠. 세입자만 바라보면 야 9년 동안 세입자가 안 올리고 살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집주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9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올릴 거고요. 9년 전에 3+3+3 하기 전에 이미 왕창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집주인들도 걱정을 하지만 세입자들 중에서도 걱정하는 세입자 되게 많아요. 야, 이러다가 왕창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정책을 해? 라고 말하는 세입자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은 오케이.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씩 가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가는 거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늘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임대인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라는 거죠. 9년 동안 안 올리는 대신에 세제 혜택, 종부세 반, 양도세 50% 감면을 해주면 집주인들도 불만이 없고요. 또 내는 세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면 양도세에서 필요 경비를 빼줄게. 뭐 이런 정책들, 기본 테이큰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되고 또 3년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최단 존속 기간이 3년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3년을 하는데 서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을 1년을 합니다. 1년만 살다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1년 후에 1년만 살다 가세요. 1년 했는데 1년 살고 나서 나가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지금은 2년, 나중에 3년 바뀌면 법이 3년인데요? 난 3년 살래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 소유권을 인정해주게 되고 두 번째는 계약 이행의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계약을 한 거 계약을 무시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들먹이면서 1년 계약을 해놓고 무시하고 3년, 2년으로 간다? 이거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법 개정을 통해서 3년은 보장해주되 단 세입자가 원해서 계약을 하면 세입자가 1년을 원해서 집주인과 합의를 해서 계약한 거는 1년으로 가야지 이걸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라고 2년 만약에 3년으로 바뀌게 되면 3년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디테일을 고치면서 차근차근 나가야지 덥석 뭐 3+3+3 이거는 집주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요. 전세 매물을 급감시키고요. 월세 가격 폭등시키고요. 결국에는 세입자한테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거는 뭐 현실적인 답은 없고요.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기다린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아파트가 나오면 내가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에 막히게 되니까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축 아파트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 되는 분들이라면 지역을 좀 바꾸더라도 2+2 계약갱신 청구가 되는 물건을 찾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서울에 그나마 청담 르엘, 잠실 르엘, 잠레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거라도 나와서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 주변에도 그나마 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분들은 좀 빨리빨리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2+2 계약갱신 청구가 되는 물건 위주로 찾으시고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도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도 계약갱신 청구를 지금 사용할까 이번에 올려주고 나중에 사용할까 가지고 고민하는데 집주인이 입주할 생각이 없는 집이라면 이번에는 그냥 올려주고 나중에 더 올라갔을 때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확실하지 않아. 그렇다면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집에 어지간하면 전세금을 올려주더라도 눌러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집주인 상황을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나가본들 요즘 이사비도 한 500만 원 나오거든요. 이사비에 중개보수 뭐 이것저것 따져고 보면 경비만 한 1,000만 원 정도 훅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는 집에 눌러 앉으면 집주인들도 좋으니까 합의를 보는 거죠.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올랐다 그러면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제가 잘 살았는데요. 진짜 여기 더 살고 싶은데 아무리 끌어모아도 돈이 1억 5천밖에 안 됩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하면
어지간한 한 80%의 집주인은 그러세요라고 합니다. 네? 또 나가고 하면 집도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원만하게 좋은 마음으로 잘 협의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또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원만하게.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를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고 이왕이면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속 살면 좋으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살짝 저렴하게 갱신을 해준다면 또 서로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고요. 2026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만 비교를 하니까 남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 집값은 안 오른 것 같고 내 친구들, 내 주변 지인들, 내 직장 동료들보다는 나는 재테크를 못한 것 같고 그런 비교 심리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각자의 인생입니다. 뭐 친구가 아무리 투자 잘해도 그건 친구 인생이고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번 친구 있으면 직장 동료 있으면 그냥 밥이나 몇 개 얻어 먹으십시오. 돈 잘 벌었는데 사주겠죠. 그런 마인드. 그리고 나는 나의 가족은 내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면 종잣돈을 모으면서 청약 도전을 꾸준히 하고 자금력이 되신다면 내 집값 컨디션을 보고 또 갈아탈 전략이라든지 내 집 마련 전략도 세우시고 그러니까 나의 길, 우리 가족의 길만 보지 자꾸 옆길을 돌아보면서 누구는 얼마 벌었네, 어떻네 이런 거는 저는 좀 차단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어떡하라는 거야? 몰라 라는 그런 마인드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2026년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건강하게 내 집 마련 준비 열심히 한다면 또 내 집 마련의 길은 충분히 열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비교는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